안녕하십니까. 대방연림고시학원에서 식품미생물학을 담당하는 이승훈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 식품미생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과목인 식품미생물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하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생물학이라는 과목은 자체가 많이 쓰여지기는 하지만 한 과목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배운다거나 중요하게 여긴다거나 하지 않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직 과목 중에 식품미생물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품미생물학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차근차근하게 정리를 하고 예상 문제들을 풀고 해서 고득점을 맞아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아주 잘 만들어진 교재와 그리고 단연간의 식품미생물학의 강의 경력을 토대로 해서 최신 출제 기준에 맞춘,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춘 예상 문제들과 함께 더불어서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하게 풀어나가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몇 가지 여러분들께 약속드릴 것이 있습니다. 강의는 최대한 쉽고 차분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강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 첫 번째 좀 부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미생물이라는 과목 자체가 학명이 길고 그리고 항상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들로 되어 있는 균 이름이라든지 균의 학명이라든지 그 균이 어떠한 증상을 일으키는지 아니면 식품 산업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예를 들어 식품미생물은 식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식중독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위생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식중독 부분과 그 다음에 식품 산업, 거창하게 말해서 식품 산업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발효식품이라든지, 발효식품만 해도 하늘의 별만큼 종류가 많아서 굉장히 많은 종류를 차지하고 있는데 식품 산업에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그리고 수업 중에 이렇게 M/5를 쓰면은 저 선생이 미생물을 줄여서 쓰는구나,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의 약자여서 대부분 미생물학을 들어보신 수험생들은 아마 수업 시간에 보셨을 겁니다. 미생물은 크게 위생학과, 그 다음에 식품산업, 조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쪽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그 다음에 감염병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전공학까지. 자, 식품위생직에서 식품미생물학의 출제 비율은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출문제랄까, 경향이랄까, 내지는 성향이랄까, 이런 방향성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이 식품미생물학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식품미생물학은 식품자가 붙어서 식품위생직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냥 미생물학은 치위생과에선 구강미생물학으로, 약학이나 의학이나 아니면 간혹과나 이쪽에서는 다른 이름의 미생물학으로, 또는 식품공학이나 이쪽에서는, 식품산업 쪽에서는 미생물공학으로 해가지고 아주 여러 면에,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기초가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완전 베이스가 되는 과목이 식품미생물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생학이라든지 감염병 이쪽으로 가면 이제 역학이라든지 각종 전염병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발효식품을 더불어서 식품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생물을 이용한 우리 실생활에 소용이 되는 여러 가지 산업들, 예를 들어서 곰팡이를 제거하는 미생물이 있고, 폐수를 또는 폐유를 처리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있고, 물론 식품미생물학에는 크게 다뤄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식품미생물학에서 이쪽 유전이라든지 발생, 전이, 뮤턴트, 돌연변이 이쪽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또 GMO라든지, 그쵸? 유전자 조작식품이라 했다가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식품이라 했다가 지금은 유전자 재조합식품으로 이름을 자꾸 바꿔가고 있는데, 이름을 자꾸 바꿔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유전공학을 이용한 미생물의 변이나 돌연변이 같은 것들을 이용한 식품이 우리에게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꾸 명칭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식품 미생물학에 크게 문제가 되는, 크게 이슈가 되는 것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신종 감염병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없었었던 감염병들이 갑자기 창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부분도 역시 식품과 관련한 미생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염병과 식중독과 따로 써놓긴 했지만 울타리는 한 울타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제가 드리는 약속의 말씀은 이 부분들을 다 망라해서 제가 다 단연간 10년 이상씩 공부하고 가르치고 책을 만들고 했었던 그런 과목들, 이쪽 저쪽 전공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미생물 쪽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식품위생직에 필요한 식품미생물학에 관련된 핵심 내용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데, 두 번째로는 미생물 하면은 식품을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의학이나 약학이나 이쪽을 전공을 하거나 아무튼 미생물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많습니다. 남학생들의 비율보다는. 그 많은 여학생들이 식품미생물학이나 미생물학을 어려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딱히 굉장히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름들이 늘 듣는 이름들이 아니고 깁니다. 명칭. 제가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면서 그러면서 수업을 단연간 지속을 해본 결과 명칭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리고 읽을 수가 없어서, 류코노스톡 메센트로이데스 뭐 이런 식으로 막 길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익숙치가 않아서 원어로 써져 있으면 책을 보고 이렇게 보고서는 그냥 넘어가요. 제가 발음이나 명칭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어권 학생들에게도 책을 들고 가서 물어보고 같이 공부도 해보고 발음 기호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게 다 라틴어에서 파생된 그런 학명이나 종명이나 속명이나 그런 그 미생물의 명칭들이기 때문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도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영국 영화를 미국 아이들이 미국 학교에서 보면서 지들끼리 킬킬거리면서 웃을 정도로 미국식 발음과 영국식 발음에서도 못 알아듣는다거나 어색하다거나 우리가 마치 제주도 방언이나 이 좀 심한 방언을 들을 때 느끼는 것처럼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나 미생물 쪽은 사전을 찾아봐도 발음기호 같은 것들이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재에 나오는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 미생물 부분에 있어서는 발음은 무조건 소리내서 같이 읽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읽느냐? 그저 철자대로 소리나는 대로 읽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 이 명칭, 발음을 문제나 책에 표기할 때 이게 다른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사나 국어 뭐 이런 것들 빼고는 다 외국에서 들어온 학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선생님들, 연세가 많으신 교수님들이 독어식으로 일본식으로 발음해서 쓰신 그런 교재나 문제나 그리고 그분들한테 배운 요즘의 선생님들도 발음이나 그 명칭의 표기가 어색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미생물 중에 하나인 식품미생물학에서 많이 이야기가 될 이콜라이 또는 이콜리, 뭐 어떻게 읽어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읽어줘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리내서 읽어줘야 된다고. 소리내서 5번, 10번 이상씩 읽어주면 얘가 내 머릿속에 이콜라이가 대장균으로 이콜라이, 이콜리 어떻게 읽어도 철자까지 같이 각인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공부하실 적에는 항상 읽어주시라는 거.
사람 많은 데서 조용한 강의실에서 이런 데 소리 내서 읽을 수는 없지만 속으로라도 이콜리 속으로라도 읽어주시고 혼자 있을 적에는 무조건 소리 내서 읽어주는 겁니다. 부끄럽고 어색하고 발음이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그거는 우리의 그런 완벽주의가 빚은 그런 소심함이고 그냥 편하게 마구잡이로 그냥 읽어주십니다. 읽어주시고 그렇게 크게 읽어주셔야 내 거가 되고 문제에서 그 균을 만났을 때 그 미생물을 만났을 때 얘가 누구더라 하는 감이 팍팍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미생물학은 전혀 어렵지가 않은 과목이라는 거죠. 이거 그냥 단순 암기거든요. 근데 세 번째로는 화학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생물학의 한 45% 정도는 화학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최신 출제 경향, 미생물학의 방향, 그 중에서 식품 미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 이런 것들 모아서 앞으로 계속 수업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제가 20여 년 넘게 20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간 동안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지껏 모아온 자료들, 최신 자료, 최신 논문, 과거 책들, 기본이 되는 책들, 완전 정통한 수학의 정석 같은 그런 책들 다 핵심 부분만을 모아서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직에서 필요한 식품위생직 그 직렬의 공무원, 구급공무원 시험 문제를 출제할 출제자들의 마인드를 읽어서 가장 적중력 높은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아니면 다른 학문에 대한 그런 이해까지 통틀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책을 보고 그냥 읽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물학에서 더 나아가서 식품위생직 공무원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뭘까까지를 다 파악을 해서 그래서 그 핵심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공부하는데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외우기가 어렵다. 그놈이 그놈 같다. 길어서 보면은 흑하고 한글로 되어 있는 다른 부분들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전혀 공부가 되지가 않습니다. 명칭과 발음과 표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품미생물과 연계가 되는 식품미생물과 관련이 있는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 사이드로 묻어있는 사이드로 같이 연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학문까지. 유전공학에는요 화학뿐만이 아니라 물리학까지 들어가고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식품미생물에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포함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큰 카테고리로 두 번째로는 인터넷 카페를 적극 활용하셔서 제게 질문글과 답변을 요구하시면 굉장히 빠른 피드백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제가 공부한 내용과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정답만을 여러분들에게 빠른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학원 홈페이지 게시판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직 질문방이 따로 있습니다. 어디? 네이버 진통카페에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도 서너 번 이상씩 체크를 하고 새로운 질문, 제가 답변을 해야 할 질문, 제 과목에 관한 질문글들이 올라오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가장 빠른 피드백으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잘 못했고, 학원에서도 더더군다나 또는 지역적인 차이가 있어가지고 인강밖에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런 선생님과 함께 교감하는 피드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른 피드백으로 가장 정확한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무원 시험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사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라고 해서 지금 출제가 안 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고, 그리고 여지껏은 출제가 한 번도 안 되었던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시사성이 있어서 미생물에 의한 감염병이라든지 식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었다든지,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공공의 전 국가적인 지역적인 어떤 이슈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을 계속 뉴스에 보도가 되고 쫓아 들어가 봤더니 정설로 믿어졌을 때 그런 시사적인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저는 가만히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수업 준비를 해가지고 강의하는 선생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을 치르고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하고 정답을 달고 경향을 파악하는 그런 선생이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가장 좋은 교재와 가장 좋은 강의법과 활발한 빠른 피드백과 그리고 시사성이 있는 문제들까지도 계속적인 뉴스 모니터링과 사회 전반적인 미생물과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서로 같이 함께 예측을 해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마치고,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제 첫 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는 시중에 나와 있는 여타 다른 공무원 교재들과 여타 다른 식품미생물 교재들과는 다릅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시작하고 나서 10분 넘게 계속 지 자랑만 하면서 막 오리엔테이션이랍시고 하는 것 같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교재, 가장 핵심만 알기 쉽게, 그 다음에 식품미생물학을 정말 어려서부터 함께 조금 먼저 공부해온 그런 선배 입장에서 아주 좋은 교재를 만들어 놨으니 이 교재를 믿고 같이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분하게 천천히 미생물의 발음에 신경을 쓰면서, 신경 쓰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쉽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식품과 미생물 첫 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과 미생물 첫 번째, 모든 교재, 모든 과목, 뭐가 됐든지 간에 항상 처음에는 분류가 나옵니다. 영어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가 중요하죠. 미생물에선 특히나 더 그 분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사소한 짜잔한 것들이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고, 또는 전자현미경으로 봐도 보일락말락한 뭐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분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분류가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도표로 나눠놨습니다. 도표가 한눈에 들어오죠. 미생물은 우선 어디에 속하느냐? 생물에 속한다. 생물은 살아있는 거고 동물과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미생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미생물에는 크게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도표는 종류가 다양하다거나 아니면 많이 회자되는, 많이 이야기가 되는 순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밑에 바로 그림이 있죠.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이즈별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미생물의 분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류를 알아야, 그 미생물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그 미생물을 추적하고 공부하고 그게 사람한테 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뭘 조심해야 될지, 결국 이거거든요. 식품과 관련한 미생물들은. 그렇기 때문에 분류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시사적인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하고 들어갈까요? 콜레라가 15년 만에 국내에서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제에서 확진 환자가 3명, 부산에서도 1명, 이런 뉴스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 15년 만에 환자가 나왔다는 건 거의 콜레라는 법정 감염병 1군 감염병에 속하지만 환자 발생이 폭발적이어서 발견 즉시 신고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1군 감염병이나 그 콜레라가 15년 동안 안 나왔다는 건 우리의 방역이라든지 보건체계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콜레라가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흔한 병이 아니게 되었다는 거. 이게 분변 오염과 관련 있는 거였는데 우리는 더 이상 푸세식 화장실을 쓰지도 않고 부엌이나 화장실이 집 바깥에 있지도 않고 굉장히 위생적으로 처리된 수돗물과 위생적으로 처리된 정화시설과 이런 것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없어졌다라고 믿었는데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리고 큰일이 났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 그 콜레라균이 어디서 온 건지를 찾아내야 원인 지역이라든지 원인 물질을 우리가 케어할 수, 컨트롤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콜레라균의 분류를 위해서 유전자 지문을 해독을 하고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건지 그게 뭐 분변에서 온 건지 바닷물에 섞여서 온 건지 아니면 특정 세균이 이 변형이 돼서 만들어진 건지 이런 것들을 지금 추적을 하고 있어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거제와 부산의 환자는 서로 다른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콜레라균이다. 그 정도까지만 지금 나왔거든요. 이겁니다. 분류입니다. 분류. 남성과 여성. 인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남성과 여성과 그 다음에 또 세분류로 들어가면은 남녀, 노소, 그 다음에 인종별로, 지역별로 또는 신장이나 체중별로, 연령별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우선 가장 큰 미생물의 분류는 처음에 나온 이 표입니다. 세균이냐? 세균은 다른 말로 박테리아라고 하죠. 박테리아. 말 그대로 작은 균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효모입니다. 효모는 그 밑에 있는 곰팡이, 효모는 이스트고 한글로 쓸게요. 교재에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곰팡이는 몰드라고 되어 있는데 곰팡이를 뜻하는 영문은 많습니다. 여기 있는 몰드도 있고요. 또는 펑가이, 펀자이, 어떻게 읽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펀가이 웃기는데 그러면 나는 푼가이, 푼지, 풍기라고 읽으시는 예전에 저희 교수님도 계셨어요. 근데 이것도 저기 한 게 아니게 이태리 쪽 유럽 쪽 사람들은 또 이런 식으로 읽기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무튼 얘는 같은 계열입니다. 같은 식구인데 같은 패밀리인데 뭘로 구분하느냐? 실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균사체라고 하는 실사자를 써서 균사체 실을 만들면 곰팡이고 실을 안 만들면 효모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차근차근히 나는 학교 다닐 때 미생물을 좀 했어. 상관없습니다. 전혀 몰라? 상관없어요. 다 똑같은 출발 선상에서 같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이 교재가 끝나갈 때쯤에는 미생물에 대한 분류와 각각의 특성과 어디에 속하는지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 미생물들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해가지고 깔끔하게 큰 도표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 조류가 있죠. 알게, 알지,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영어 발음을 못해서가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everybody나 everybody나 전혀 미생물 이름을 읽는 데 있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첫 시간에 가장 먼저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일단 발음에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 소리 나는 대로 읽어주시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익숙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음에 신경 쓰지 말고 철자대로 읽어주시라는 거, 그래야 그 균을 쓸 수도 있어요. 이콜라이만 해도 에스케리치아 콜라이라고 씁니다. 또는 어떤 책에는 에슈에리시아 콜라이.
에슈, 에리시아, 콜리, 에스케리차, 콜리 뭐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철자 있는 대로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다는 거. 그 다음이 바이러스입니다. 예전에 이것도 비루스라고 읽었죠. 비루스. 비루스, 바이러스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의미 통하고요. 그거 가지고 쫓아가지고 멱살 잡고서 네가 틀렸네, 내가 맞았네, 싸우자고 할 사람 전혀 없으니 비루스, 바이러스 편하신 대로 읽어주세요. 발음 푸지다고 해서 누가 네가 뭐 이거 아니라 우리는 합격을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어떻게 읽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얘가 가장 작은 놈이죠. 얘는 사실 이 분류에 생명체로 넣기에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스스로 살아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아니고 스스로 살아서 증식하는 애들이 아니라 숙주세포에 들어가서 그 숙주세포를 파고들어서 숙주세포를 자기 세포인 것처럼, 예를 들어 뭐죠? 컴퓨터에 칩만 빼서 갈아 끼는 식으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나 숙주세포에 들어가서 숙주세포를 자기 세포인 것처럼 변형을 시켜서 그 안에서 증식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살짝 다르게 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하고의 어떤 질병에 감염이 되었을 적에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항진균제, 항균제, 항생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제 따로 칩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시면 미생물은 끝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세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효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식품과 관련된 세균, 식품과 관련된 효소, 식품과 관련된 곰팡이, 식품과 관련된 조류, 식품과 관련된 바이러스들. 얘네들은 특히나 뭐 노로바이러스, 노악바이러스 뭐 해가지고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또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들이고, 이런 분류만 일단 머릿속에 딱 집어 넣으시고 어떤 미생물이 나왔을 적에 얘가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 곰팡이인지 아니면 효모인지 그걸 구분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세균이라면 어떠한 것들을 갖고 있는 어떤 종류의 세균인지 요거를 체크하시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첫 시간의 용어에 대한 설명을 깔끔하게 들으시면 나머지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독학을 하셔도 될 정도로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뭐 이 정도 나가면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미생물의 분류, 미생물의 명칭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 중요합니다. 자, 이런 딱딱한 이야기는 좀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림 도표를 좀 보시면 거기 육안으로 관찰되는 또는 광학현미경, 우리 일반 현미경이죠. 렌즈가 달려있는 그 광학현미경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전자현미경이나 투과전자현미경 같은 주사현미경 같은 그런 아주 작은 걸 보는 그런 기계로 봐야 될지 미생물의 사이즈에 대한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한눈에 아마 정리가 되실 겁니다. 미터 단위 개가 있고 100mm 단위 10cm죠. 뭐 야구공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진드기가 있고 인간의 난자. 인간의 난자도 1mm 이쪽 저쪽이기 때문에 1mm보다 조금 크기 때문에 눈에 보일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생동물서부터 해가지고 쭉 사이즈별로 나눠놨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원생동물, 상피세포. 원생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생동물 또는 원충류 이런 말이 들어갔던 것들은 단세포 생물들을 말하고,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세균, 효모,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리케치아라고 나와 있죠. 리케치아, 줄여서 리케차 또는 리케차 어떻게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 얘도 미생물, 세균, 원충류 중간으로 되는데 얘네들은 뭐냐? 절지동물이 매개하는 그런 질병을 리케차성 질환이라고 하고, 절지동물이 매개하는 병원성균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류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분류에 대한 요 카테고리에 대한 개념들을 딱딱딱딱딱딱 분류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이렇게 딱딱딱딱 구분된 이 뭡니까 칸막이 같은 칸들을 딱딱딱딱 만들어 놓으시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칸에다가
세부적인 내용만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화학적인 이론이나 생물학적인 이론 같은 것들이 조금 들어가긴 하나 그래도 큰 이해가 필요 없는 암기 과목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리케차는 뭐라고? 절지동물이 매개하는 그런 감염성 병원체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리보som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원자까지, 원자는 굉장히 작죠. 0.1 나노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도표에다가 전부 다 디테일한 걸 넣지 못해서 그런 거지, 사실 원자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핵의 사이즈가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요 정도로 상대적인 분류를 보고 얘가 여기쯤 있는 이 정도 되는 아이로구나 라는 거를 감을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분류한 사람은 이 도표가 아니라 이 분류를 최초로 한 사람은 해켈, 이름도 같이 알아두시고. 이런 암기는 너무나 쉽죠. 해켈은 생물계를 동물계, 식물계, 미생물계 이렇게 분류를 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좀 더 좋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요쪽으로 들어가서 특히 요쪽으로 들어가서 원핵생물과 진핵생물 모식도가 나와 있습니다. 맨 밑이 원핵생물, 원핵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원핵생물이나 원핵세포나 크게 구분하지 않으시고 원핵생물은 원핵세포로 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원핵세포는 또 뭐냐? 뭐 용어들이 계속 막 튀어나오는데 정신 하나도 없다. 차분하게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원핵은 다른 말로 원시핵, 시자를 집어서 읽으시면 되고요. 진핵은 진짜 핵, 이런 식으로 보실 적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시핵세포와 진핵세포,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 미생물을 이루는 세포 안에 핵이 없는 세포는 없겠죠. 그런데 진핵세포는 핵이 이렇게 핵막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는 놈. 요게 좀 더 진화한 거거든요. 진짜로 핵막이 있는 애들, 원시핵, 원핵세포는 이 핵막이 없어요. 그래서 핵을 이루는 물질 뭐 있죠. 엽록소, 크로모점 이런 거 했었죠. 상동 염색체가 모이고 뭐 DNA가 뭐 전사가 복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핵 분열이 일어나고, 이거 핵 성분이 염색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세포 안에 그냥 흩어져 있는 아이들. 그래서 원시라는 거는 좀 옛날 거죠. 하등하고 얘가 좀 더 고등하고. 그러니까 원핵세포는 핵막이 없고 진핵세포는 핵막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 내용물은 똑같으나 그렇게 구분돼.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 좀 더 구분이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더 진화한 아이들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보다 동물이 좀 더 덜 세분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손가락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손가락을 굉장히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사용하고 이러는 동물들은 사실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세분화되고 조금씩 복잡해지는 것이 진화가 된 생물이기 때문에, 핵막이 있다고 하면 진화가 된 진짜 핵을 갖고 있는 애들, 원핵세포는 원시적인 애들이죠. 진화가 덜 된 애들. 그래가지고 곤충들 같은 것들만 봐도 동물과 비교해서 굉장히 단순한 체계를 갖고 있어요. 소화관 엄청 단순하고, 신경계통, 순환계통, 혈액과 림프액이 사람은 따로 흐르는데 혈림프액이라고 해서 진화가 덜 된 곤충들은 뭐 그렇게 굳어졌지만 작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걔네들은 좀 더 진화가 덜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해서 원핵생물이 가장 밑에, 그 위에 진핵생물이 있는데 그 안에 원생동물들, 아까 말씀드린 뭐 단세포 생물들 알죠? 뭐 플라나리아, 집신벌레, 아메바, 예전에 우리 뭐 초딩이나 뭐 이럴 때 막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그 진핵세포를 갖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어떻게 식물이랑 동물이랑 그 다음에 균류가 그나마 미생물 중에서는 제일 많이 발달한 그런 스타일이다, 그런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도표에
그림 맨 위에 칸에 뭐가 있습니까? 진균류 곰팡이 계통을 진균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진균제를 먹어줘야 그게 항곰팡이 약이 된다라는 거죠. 진균류에서 펀자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식품과 관련해서 쉽게 볼 수 있는 효모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곰팡이의 모습들이 있는데 맨 위엔 또가 뭐가 있죠? 버섯이 있죠? 버섯은 말 그대로 곰팡이가 사이즈가 커진 겁니다. 버섯은 뭘로 본다? 진균류의 정의입니다. 자실체가 크게 성장한 것. 자실체라고 하는 것도 한자 용어고 지금 처음 나오는 용어들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실체 이 실자는 열매실자예요. 열매실자.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말할 것도 없고 미생물들 중에서 그나마 눈에 보이는 게 효모하고 곰팡이 같은 진균류거든요. 그렇죠? 많이 번식해 있으면 우리가 보잖아요. 빵에 핀 푸르스름한 빵곰팡이라든지 밥에 이렇게 실 같은 게 막 얹어져 있는 그런 밥이 쉬어가지고 밥에 곰팡이가 피고 진균류는 주로 탄수화물을 좋아해요. 지금 첫 시간에 개강하자마자 지금 쭉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지나가면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앉아서 문제지를 받아서 풀어야 될 문제들의 보기입니다. 보기. 다음 보기 중 진균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음 보기 중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음 보기 중 박스로 진균류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전부 다 그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의 보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물론 예외가 없는 그런 법칙은 하나도 없어서 무조건 다 예외는 있으나 그 예외를 허용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공무원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옵니까? 다른 국가고시 다 마찬가지지만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출제하시는 출제자 선생님들도 빠져나갈 수 있는 이의제기에서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가장 가까운 것을, 가장 맞는 것을 고르시오. 가장 올바른 것으로 짝 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미생물의 분류에 지금 하나씩 그림 보면서 그림 뭐 설명할 게 뭐 있어, 그게 아니라 그림 하나씩 보면서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들들들들들 제가 하나씩 던져드리는 말씀들이 뭐냐 하면은 다 문제의 보기 중에서 가장 그 특성에 맞는 것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모여가지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제가 수업 중에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실제로 교재 앞에 놓고 옆에 핸드폰 놓고 아니면 랩탑 같은 거 딱 펼쳐놓고서는 공부할 적에는 쉬워요. 그죠?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보고 이런 거였어 하고 쓱 넘어가면 기억 안 나죠? 뭐 적어놓거나 뭐 이래 줘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튼지간에 시험장에서는 시험지와 답안지와 수성 사인펜과 나 옆을 볼 수도 뒤를 볼 수도 앞을 볼 수도 핸드폰 찬스를 쓸 수도 없는 이런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외로운 상황이 되는 거죠. 굉장히 소심해지고 심약해지는 그런 아주 정말 외로운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처럼 책도 컴퓨터도 핸드폰도 다 찾아볼 수 있을 적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찾아가지고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적는 행위가 요즘에는 학교에서 필기를 할 적에도 이렇게 쭉 막 필기하면서 설명하고 있으면요, 뒤에서 막 사진을 찍어 이제 쓰기 싫다는 거지. 이제 핸드폰 카메라가 워낙에 성능이 좋으니까 빡 찍어 놓으면은 보겠어? 안 본다는 거죠. 볼 것처럼 사진을 찍으나 찍어 놓고 나서 마음의 위안이 될 뿐이지, 왜? 지워지기 전에 내가 킵했으니까. 그러나 보지 않죠.
그 교재의 그 부분에 항상 필기를 하고 줄을 같이 치시고 형광펜으로 마킹을 하시고. 자, 보시면은 진균류가 나오는데, 진균류는 곰팡이와 효모를 이야기하고, 얘들은 음식물을 상하게도 하지만 발효를 시켜서 효모 같은 것들은 신의 물방울, 그죠? 술을 만들어주는 아주 고마운 미생물 중에 하나죠. 이런 애들은 다 100% 아닙니다. 대부분이 탄수화물을, 당을 좋아하는 아이들이고, 걔네들이 그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곰팡이 종류가 그 열매 실자를 씁니다. 자실체라고 하는 건 이게 아들 자체에다 열매 실자를 쓰는 건데, 그 열매 부분이 커져서 눈에 띄고 그 중에서 인간이 섭취해서 굉장히 좋은 성분,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이런 것들이 버섯이 됩니다. 버섯의 정의는 뭐다? 곰팡이의 자실체가 커진 것. 곰팡이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해서 자실체라는 용어도 나오고, 균사라는 얘기도 나오고, 균사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건 몸체자를 써가지고 그 덩어리를 말하는 거고, 균사라고 하는 건 균에서 나오는 실을 말합니다. 실. 그러니까 한자 용어에 대한 약간의 그런 이해력을 가지고서는 읽으시면서 모르겠으면 조금씩 찾아보시면서, 찾아보실 거 없이 수업 시간에 다 상세하게 얘기를 할 거지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진균류, 식물류, 동물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세균으로부터 시작을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균의 일반적인 특징, 세균도 말 그대로 작은 균이란 뜻이죠. 세균, 박테리아라고도 하고요. 세균은 교재에 보시면 원시핵 세포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등 미생물이고, 분열에 의해서, 분열이라는 건 뭐죠? 균이 하나가 있으면 이놈의 균이 사람처럼 무슨 저기를 통해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곤충이나 이런 것처럼 암수가 만나가지고 뭐 교미를 해서 무슨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있으면 가운데가 나눠지면서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 부분이 잘라져가지고 똑같은 거 두 개가 되는 거죠. 그게 분열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대충 그리는 것은 뭐냐면은, 뒤에 그림이 있기 때문이죠. 자, 중요한 게 바로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세균은 분열균이라고 합니다. 분열. 그래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러죠. 그래서 세균은, 미생물은 다 비슷한데 특히 세균은 하나하나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 콜로니. 우리말로 군집 또는 군락. 콜로니를, 이거 로자예요. 콜로니를 세죠. 왜 그러냐면 현미경분 세고 있는 동안에도 자꾸 분열을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가 두 개가, 네 개가, 16개가 되고, 16개가 아무튼 제가 산수를 못해서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계속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크게 봐서 군집, 군락, 덩어리를 그냥 세버립니다. 그러니 분열균이라고 하고, 세균의 증식 속도는 거의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곤충의 증식 속도에 비할 바가 아니죠. 얘네들은 조건만 딱 맞으면 바바바박 자라니까. 그래가지고 한 개가 수십만, 수천만 개로 변하는데 몇 시간 걸리지 않는 조건만 잘 맞아주면, 최적의 조건만 맞아주면 균들은 삽시간에 늘어난다는 거죠. 1200종가량이라고 교재에 되어 있으나 이것은 그 한참 이상이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심플한 애들이잖아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세포들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그쵸? 눈과 내장과 뭐 소화기관이나 아니면 내분비기관, 뭐 골수, 각각 다른 세포들이, 아주 많은 종류의 세포들이 디테일하게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거 동그란 셀 하나가 전부 다기 때문에 환경이나 뭐 방사선이나 자외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이가 빨리빨리 일어나요.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려고 죽기도 죽겠지만 그 환경에 만약 적응을 한다면은 새로운 균으로 빨리빨리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류는 하늘에 별만큼 많다,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서
형광펜 같은 걸로 줄을 빡 쳐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뭐 미생물의 생육 조건입니다. 산소 요구도 사람의 생육 조건은 뭐가 있겠어요? 일단 음식물이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요, 산소와 물이 있어야 되고, 음식물이 있어야 되고, 기온도 좀 맞으면 좋겠고, 기분도 날씨도 좀 좋으면 좋겠고, 미세먼지 좀 없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미생물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미생물의 생육 조건, 또는 성장 조건, 증식 조건, 뭘로 바꿔도 다 비슷한 얘기예요. 오른쪽 궁뎅이나 좌측 방댕이나 그놈이 그놈 쌍둥이 같이 생겼죠. 에브리바디나 에브리보디나 상관없다. 생육 조건, 성장 조건, 증식 조건, 미생물이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조건들이 여기 있습니다. 산소 요구도, 산소를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애들이냐, 산소가 공급이 안 되어도 되냐, 아니면 산소가 있으면 큰일 나는 애들이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래가지고 호기성균, 혐기성균, 편성혐기성, 통성혐기성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그게 다 뭐냐 하면 미생물이 그냥 명칭의 개념들, 용어의 개념들을 빠삭하게 알고 계시면 그 다음서부터는 완전 단순한 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파트에서 이제 용어에 대한 그 개념의 설명이라든가 그게 머릿속에 빨리빨리 안 들어오거나 못 들어오거나 이래버리면 미생물 자체가 다 싫어지고 다른 징조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미생물이 들어있는 시험은 일단 좀 피하고 볼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선 미생물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산소가 필요한 균이냐 아니냐, 조금 있어도 되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냐, 없어야만 하느냐. 두 번째가 pH, 수소이온 농도죠. 수소이온 농도 아시죠? 산성에서 잘 자라는 균이냐, 알칼리성에서 잘 자라는 균이냐, 중성을 좋아하는 균이냐. 대부분은 중성 쪽을 좋아하겠죠. 그러나 산성 완전 강한 pH 2 정도 되는 이게 어딥니까? 사람의 윗속이죠.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얘네들은 위벽에서 살고 있다며. 위는 거의 무균 상태라고 우리가 많이 배워왔잖아요. 엄마 쟤 흙 먹어! 막 이래도 죽나요? 뭐 큰 병이 나나요? 엄마 쟤 흙 먹어. 그 흙 먹어도 당장 괜찮은 건 뭐냐면 위액이 산성이기 때문에 pH가 이 정도 되는, 이거 완전 염산이죠, 염산. 그런 강력한 산성으로 뭘 보여주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물들을 살균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중국집 가서 단무지에다 식초를 왜 부어요? 새콤하게 먹으려고? 살균 효과가 있죠.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아세틱에시드가 산성이기 때문에 식초가 단무지에 뿌리면은 살균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물론 오래돼서 다 날아간 그 희석시킨 막 그런 식초는 효과가 없겠으나 그런 효과를 우리는 겸사겸사 보겠다는 거죠. pH 중성 쪽에서 자라는 세균들이 가장 많습니다. 아무래도 중성을 좋아하겠죠. 그러나 약알칼리나 아니면 강산에서 살 수 있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어디나 다 예외는 있다. 그러니 가장 최적의, 이걸 뭐라 하냐? 옵티멈 pH라고 그래요. 옵티멈 pH. 그 다음에 생육 온도 40도 가까운 우리 대중탕의 탕물, 욕조수라고 하죠. 욕조수. 탕물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성병균이 있다고 한 20여 년 전에 발표가 되고 논문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대중탕에 갔다가 성병에 걸리는 게 아니냐? 또는 화산이 폭발하는 활화산인데 용암, 마그마는 수천도 이상이라고 하죠. 굉장히. 그래가지고 막 바위를 녹이고 막 바위 녹은 물이 막 뻘고 막 거기서도 살 수 있는 미생물이 발견됐다고도 하고, 화석이 발견됐다고도 하고, 생육온도 물론 중간 온도대, 사람의 체온 이쪽에 중간 이쪽 저쪽에 체온 이쪽 저쪽 35도를 전후해서를 가장 많은 미생물의 종류가 최적 생육온도로 하고 있으나 저온에서 고온에서도 살 수 있는 균들도 있으니 얘네들도 뭐가 미생물의 생육 조건, 성장 조건, 증식 조건에 속한다. 또 뭐 있습니까? 포자 형성 유무. 포자.
완전 중요하죠. 포자 형성 유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자는 잠깐 냅두고 그 다음에 편모. 편모는 하나짜리 털이란 뜻이죠. 그죠? 집신벌레 같은, 집신벌레란다. 그죠? 대장균이나 뭐 이런 균들 보면 이렇게 올챙이 꼬리처럼 털 하나 길게 나와 있는 거. 편모라고 하죠. 편모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렇게 나 있으면 말꼬리처럼 뭉쳐있다 그래서 총모. 총모인데 이 총모가 한쪽에만 있냐? 극모. 양쪽에 있으면은 양극모. 쫙 자잘한 털이 집신벌레처럼 막 나 있으면 선모. 뒷페이지에서 다 그림과 함께 설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람 염색성. 자, 그람 염색성하고 포자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 시간에 들어와서 포자와 그람 염색에 대한 부분들 먼저 설명하고 진도를 붙여서 나가겠습니다. 네, 쉬었다 들어와서 다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